안녕하십니까. 공격력이 AI 통역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So I'm not sure the AI translation is work properly. So we have some foreign guests. So I worry about that. 네. 이게 좀 로딩이 늦어가지고. 로딩이 늦어요? 걱정이네요. 이 말도 통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걱정이네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체크를 좀 해보시죠. 안 되면은 한국어 했다가 영어 했다가 이렇게 해도 발표자로 다 한국어로 좀 돼요? 고치고 있어요? 동안 사회니까 간단한 거니까 한국어, 영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일단 한국어로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권수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사철로 상영되는 인문학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외국분 때문에 저는 부산, 한국의 부산에 있는 경성대학교 미디어 콘텐츠 학과 교수입니다. 인문학 분야는 아닌데 세계 인문학 포럼을 1회 때부터 제가 주연을 맡고 있어서 지금 AI와 언어라는 세션에서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공지능 관련해서 시작이 사실은 언어라고 할 정도로 생성형 AI도 때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언어에서 비롯되고 해서 이 세션이 굉장히 중요한 AI의 어떤 시작,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세션인데 오늘 네 분의 발표자와 한 분의 지정 토론자 5분이 총 오셨는데 시간이 저희가 2시간 반밖에 안 돼서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한 분당 발표 시간이 15분, 많으면 20분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토론 시간이 50분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혹시 뭐 발표할 내용이 많으시면 20분에서 25분 정도 쓰셔도 무방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분의 발표자께서는 AI와 언어라는 대주제 아래 사실 뭐 언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 분야가 통번역입니다. 그래서 AI 통역을 지금 저희들이 화면에 보고 계신데 아마 AI 통번역의 문제를 이 벨기에에서 오신 장루리 박셀레르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와 번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AI와 언어의 문제를 교육 현장에서 오늘 아마 한국 외대에서 오신 박정훈 교수님이 실제 중국 교육, 중국 관련된 컨텐츠 교육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실제 이거를 아마 해온 경험들을 청중과 함께 공유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소셜 프로덕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이 있을 텐데 이 AI가 어떻게 사회적 생산하고 이 관계를 맺고 있는지 과거부터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에서 오신 텍사스 대학의 강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더 나아가면 AI가 지금 아마 피지컬 AI 한국 정부도 이재명 정부로 바뀌면서 10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AI가 실제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그건 뭐 피지컬 AI라고 하죠. 로봇하고 만나든지 기계하고 만나든지 해서 그럴 때 아마 저희가 로봇을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고 뭔가 인간처럼 느낄 텐데 그때의 AI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친밀감, 인공적 친밀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이유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대주제는 언어인데 언어의 시작부터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사회적인 파급, 인간이 개인적으로 심리에서 느끼는 어떤 친밀성에까지 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 들으시고 우리 또 지정 토론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서울대 박진호 교수님께서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좀 어려운 아마 토론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지정 토론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커피 브레이크 좀 가셨다가
전체적으로 토론자 발표자 다 모시고 청중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길게 좀 갖는 시간으로 가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AI 언어라는 주제이긴 하나 굉장히 좀 다양한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세션이라서 어떤 분이 또 청중에서 참석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질문을 한번 통해서 AI와 언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순서는 우리 발제문도 인쇄를 안 하고 그린 에코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금 발제문을 종이로 출력을 안 하고 다들 파일로 보실 텐데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AI가 발전이 돼도 저는 종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종이는 없지만 발표자들이 파워포인트 파일이나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들으시면서 잘 메모를 또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좀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발표자분들께서는 15분에서 맥시멈 25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쯤 되면 손짓으로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순서를 발제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중앙대학교 이유미 교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문희 박셀레르 교수님, 세 번째로 박재현 교수님,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오신 강석 교수님 이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미 교수님을 모시고 사실 이게 제일 마지막일 주제일 거로 생각이 드는데 인공적 친밀성과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교수 이유미입니다. 저는 국어학에서 활용론을 전공을 했고요. 좀 넓게는 대인의사소통을 전공을 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스타트를 하면서 인문학 입장에서의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총체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의 인공지능 시대의 관계라는 차원으로 연구 주제가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저는 AI 리터러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 관점, 리터러시의 관점이 인간의 관계와도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라는 것과 함께 이 내용들이 조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rtificial Intimacy라는 주제는 제가 이 관계성을 고민을 하면서 들여다보다가 조금 새롭게 떠오른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지점에서 같이 고민해 보시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아젠다를 갖고 왔고 사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는 변증법입니다. 내가 연결되고 싶지만 자유롭고 싶은 것. 이것을 가장 잘 실현해주고 있는 것이 인공지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변증법을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네 가지의 형태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대상성의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들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데요. 가장 처음의 시기에서 보셨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면대면 소통의 형태를 출발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매개체가 생기면서 미디어의 다양성들이 발달을 하면서 CMC라고 하죠. 사실은 컴퓨터 미디에이트된 커뮤니케이션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미디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컴퓨터가 미디에이트가 됐던 미디어가 미디에이트가 됐던 사실상 모든 미디에이트된 상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기 위해서 중간에 무언가의 매체를 요구했었던 것인데 지금 인공지능 형태의 보시는 그 non-human service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키오스크로 대변되는 형태들은 실질적으로 소통이라고 하기에는 일방적인 형태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류하지 아니하는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챗봇이라든가 어시스턴트들을 이용한 인공지능과의 대화들은 실제 대상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는 띠고 있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지점에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고민을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대상성이 인공지능일 때에 우리는 인공지능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가 이 고민은 이러한 대화의 양상이 실제 인간과 인간의 대화에는 어떤 영향성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현상들을 저희가 그 키오스크로부터 출발했을 때에 가장 많이 보기 시작했던 현상들로부터 고민하면서는 인공지능과의 대화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지점에서 또 다른 타자성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논의를 좀 더 깊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대상의 변화가 결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성을 미치게 되는 가장 큰 변인 중에 하나를 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매체가 되었던 간에 그 매체를 사용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만족성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대안적인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만드는가라는 지점을 고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 안에서 어떤 감정들을 원하는가와 연결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는 셰리 터클의 말을 빌자면 사실상 셰리 터클은 현대인들이 이러한 다양한 연결의 매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더 자유로움을 부과할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외로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왜 더 외로워지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볼 때에 그리고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변하면서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있어서의 만족감 즉 그것은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안정감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놓고 볼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감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포기해야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협상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협상성의 우위점 그리고 편리함을 생각하는 지점에서 인공적인 친밀성의 감정들이 싹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적인 친밀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제가 제일 처음에 보기엔 책 제목이 인공적 친밀성이라는 책이 있어서 우연히 보고 이 단어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학술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 인공적 친밀성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온 책들은 대부분은 연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셰리 터클이 사실은 가상된 가짜의 감정의 어떤 그런 그 친밀성의 환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친밀성의 환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 인공적 친밀성의 시작을 알렸다면 대화형 AI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더욱더 진화가 됐고 2020년에 아스펜 보고서를 통해서 인공적 친밀성이 논의의 가치가 있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 조작적 정의에 관련된 단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스펜 보고서에서 인공적 친밀성이 뭐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는 논의해야 될 중요한 단어임을 이야기하게 됐고요. 이것이 붐업하게 된 가장 큰 사회적 요인은 코비드 19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잡동적 어휘로서 우리가 인정하게 된 이 그 인공적 친밀성이라는 것이 과연 왜 발생하는 것일까라는 지점의 고민에서 친밀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좀 모아서 친밀적 요소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대별해 보고자 했습니다. 조금 실험적인 그런 그 연구였고요. 다양한 논문들을 많이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밀성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친밀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뭐 자기 노출이라든가 어떤 경계성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로고 인아웃에 있어서의 자유라든가 그 다음에 지지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신뢰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친밀성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색깔을 구별해 놓은 것은 남색,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1등한 다저스 블루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남색의 진한 색깔의 파란색을 띠고 있는 부분은 개인이 친밀한 자에게 하는 행위 또는 개인이 친밀하고 싶을 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그 좀 스카이블루에 해당하는 저 요소들은 타인으로부터 친밀한 타인에게 요구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 스카이블루에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입니다. 인간들은 인간에게 저것을 요구하지만 모두가 이것들을 쉽게 이루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이 AI는 나를 위해서 서포트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지지를 보내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인가? 아까 쉐리 토클의 말처럼 어떻게 보면 환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저 부분을 인공적으로 수월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공지능과의 커뮤니케이션들이 발달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인공적 친밀성에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들을 잠깐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자 이펙트로부터 출발한다고 봅니다. 결국엔 엘리자 이펙트나 여기 쉐리 토클이 얘기했던 다윈이안 버튼 같은 형태들은 인간이 실제 그 공감받고자 하고 인간으로부터 친밀하다고 느끼게 되는 인공의 대상에게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인간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친밀하고자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 본능적 버튼들이 이러한 행위로부터 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럼 왜 그럴까? 왜 이것들을 원하는 것은 본능일지라도 그것을 왜 인공적인 대상으로부터 원할까? 굳이 편해서만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와중에 어제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기조 강연에서 인공적인 AI와 관련되어서의 여러 가지 타자성에 대한 논의들을 하시면서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쓰셨는데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서의 감정들을 안정화하는 과정들은 나에 대한 중독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중독되어서 타인으로부터의 문제들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사실상은 배제되는 관계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중독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 안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내놓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조금 제한점으로 제시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관계 리터러스입니다. 사실 요즘에 AI가 붐업하고 디지털이 막 나오면서 리터러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여기저기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가장 기본적인 3RS로부터 출발한 리터러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리터러시는 사회로 나가게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역량입니다. 사회인이 되기 위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사회의 정보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한, 사회 속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리터러시였고 그것이 과거에는 3RS로 대변되는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셈하고의 과정이었다면 현대사회는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디지털도 알아야 되고 AI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스페셜한 역량이 아니라 기초적 역량에 있기 때문에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21년의 논문에서는 리터러시, AI 시대의 리터러시 역량 구조라고 해서 다양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관계 리터러시를 함께 제시하기를 했는데요. 관계 리터러시라는 것이 결국 배워야 되는 거다. 관계는 복잡하다. 그렇기도 하지만 반드시 기초적인 능력으로서 배워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교육적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관계 리터러시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들을 늘 과거로부터 학교 과정 안에서 배우지만 관계의 포커스 중에 하나는 조작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이 이 관계의 형태들이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변화된 형태를 읽을 수 있는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조금 더 복잡한 교육 프로그램들의 관점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관계 리터러시를 갖고 왔습니다.
시간을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 리터러시를 새로운 시대의 과제로서 보는 것은 결국은 AI 시대에 있어서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된다는 지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상승하거나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해야 되는 궁극적 대상으로서 바라봐야만 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교육적 프로그램으로서 리터러시는 발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사실상 우리에게 많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삶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에는 조금 관심이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삶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이지만은 결코 아니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관계에 대한, 인공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그것이 사랑으로 연결되는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하는 지점에서 인공지능 친밀성에 대한 논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우리 세션의 결론을 듣는 것 같은 제안을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AI가 발전하면 이 AI와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다음 연구에서는 어떤 관계 맺기의 양상 또는 전개 방향, 특히 피지컬 AI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논문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순서가 우리 그 박셀레르 교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이 세션 주제랑 맞을 것 같은데, 원래 AI는 언어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모든 생성형 AI의 시작이라고 해요. 챗GPT도 결국 언어 모델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해서, 아마 오늘 제일 중요한 발표를 해주실 그 박셀레르 교수님이 과거에도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 문화 포럼에 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이신 것 같은데, 박셀레르 교수님 모시고 AI 시대의 통번역 또는 뭐 글쓰기 이런 문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use 20 minutes, okay? Okay, thank you. I'm going to talk first about machine translation. I'm going to do a very brief history, then I will talk about what can bring AI to translation, then practice writing and scientific writing. So, I'm going to begin with a picture from 2017, about 8 years ago. And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wrote that there will be no translators in 2025. Here we are in 2025. There are still some translators, of course. So, machine translation started with a misconception of what languages are. So Warren Weber saw foreign languages as a code to be cracked. He said that Russian was in fact English, but written differently. It's completely naive, of course. So after that, we had rule-based translation, and it was based on the idea that the dictionary and a few grammar rules were enough. Of course, it's not. So it can work, but it only works with limited fields like weather reports, because it's always the same words and the same patterns. After that, we had statistical translation. It wasn't working at all until Google used 200 billion words in 2006. So the improvement stemmed more from technical progress than from the theory, in fact. But the computers that help us to have better translations. So now we have neural translation. It works better because the computers are also much more powerful, and they use bilingual corpora, and they are much better. And also there's a small theoretical advance because the units are both larger and smaller. So that's why it works better. If you work with words, it doesn't work. We have larger units or smaller units. I wrote closer to morphemes because the IT persons, they don't always know what is a morpheme. So now there's another problem with neural translation. That we use English as a pilot language. When you translate from Spanish to French or Turkish to French, there's always some English inside. So it helps us, but it creates interference. And
my main point is tha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depending on language pairs. The best examples always have English as a source or as a target. If you work on Turkish to French, French to Turkish, it's not as good as English to French or French to English. And also there are differences on genres. Why? Because they work with journalistic corpus. So if you want to translate an article from a journal, it's quite good. If you use other types of text, it's not that good. I've seen this last week. It was in Seoul. So it has saved the original taste and texture of the anti-Semitic meat. I don't know what is anti-Semitic meat. So it's English, but Korean from English not that good. So how does neural machine translation works? It works with self-supervised learning. So we take a text, remove some certain words, and we train the neural network to predict the missing word. It's prediction. So it is forced to create a representation of the language and draw connections from its training corpus. So what we call neurons are actually mathematical functions that evaluate probabilities. So it works the same way as statistical translation, more or less. So word embedding, it's the main way to work, is also reminiscent of Harris's distribution list theory. It means that we need to know the co-occurrence. So each word is associated with co-occurrence terms by a vector of numbers. Okay, so this is an example from Turkish to French. So Turkish paint is dead. So there's this word from someone. And in French, it becomes qu'elle dorme dans la lumière. I've put an English translation, may she sleep in the light. But the problem is that it's a man. And I had the same problem yesterday with this translation, because you don't have gender in Korean. So there's a man speaking, and everything is in French is in the feminine. So it has no gender, so you need to infer the gender from the context. But on Facebook translation, there's not a complete context, only syntax. There's also an idiomaticity problem, because this expression, may she sleep in the light, it doesn't mean anything. So, what can bring AI to translation? In fact, neural methods also use AI, but I will talk about LLMs and ChatGPT, in fact. So this example, the same example, it works better. Why? Because its database is much larger than the other one. So ChatGPT recontextualizes and adds that poetic and respectful expression used to pay tribute to a deceased person, similar to repose en paix, which is a good translation, or puisse-t-il, puisse-t-elle reposer dans la lumière, which still doesn't mean anything in French. So it's not a good. This one is not a good translation, but if the goal is only to understand a text, it's okay. So I've tried with something else. It's an extract from Aristotle in ancient Greek. So it's translated by DeepL. I've translated the French to English. You can see that it doesn't mean anything. A name is an important voice in time, timeless. So Calipos, which is a beautiful horse, becomes an hippopotamus. It has really no sense at all. If you put the same extract in ChatGPT, it finds the origin of the extract and recontextualizes it. And the translation is very good, but maybe it's a stolen human translation. It's possible. So, thanks to its huge database, ChatGPT is able to translate proverbs that other systems translate literally. It's much better, but it's still not that good, because if you look at several studies from Arabic, it's not that good. It depends on languages. So from French to English, it's really good. If you go to other languages, it's not that good. Okay.
I have another example from French newspaper. So this example is Les robes noires virent jaunes. So I've put an explanation. It's lawyers. Robe noire means black dress. It's lawyers, and they are becoming as rebellious as the yellow vest movement. That's why they are yellow. So if you use Google Translate and other, there's this translation in Turkish, and there's another one, but it's quite the same. ChatGPT is also quite the same. It only means that black dresses are becoming yellow. So the metonymy black dress lawyer doesn't exist in Turkish. It doesn't mean anything. And the cultural reference to yellow vest also is unknown. So it's only a story about fading clothes. So all the wordplay is completely lost. So, okay, now writing. Because this notion of genre implies that machine translation does not perfectly render another style. Machine translation erases idiosyncratic differences and brings all of it together in neutral and non-literary language. It's very flat. So that's normal because they do not write, they only predict the next word. In fact, it's the next token, it's not a word, using the training corpus. So, according to François Rastier, general generative AI replaces the real with the predictable, but the real is often highly unpredictable. It also says that producing and interpreting a text requires not only knowledge of its language, but also familiarity with other normative systems. For most among them is genre. We need to know the genre of the text to translate it, or to read it, and to write it also. So the desire to integrate increasingly impressive data into AI systems overlook a simple principle of how human knowledge works. A datum is only valid in a given context. And so Rastier puts it, knowledge is a matter of determining and reconstructing context, not reproducing them. And AI is only reproducing things. So this mass of data is impressive, and so it impresses us. I've got an example from a study with students, translation students. So weaker students, when they use empty tools, they produce better text. But stronger ones, stronger students, they lose nuance and idiomaticity. In fact, because they are influenced by what they perceive as a superiority of machines, they adopt this flat style of machine translation. So there's a leveling of students' performance. They all do the same. They were weak students and strong students, now they all more or less the same. That's good for weak students, but that's a problem for better students. So the last part is about scientific writing, because there are real ethical problems with this. So the main problem is the publish or perish culture. The scientific community faces numerous challenges now. So there are really hundreds of thousands of articles that are problematic. An article said maybe 400 articles. 400,000, sorry. So they are produced by paper mills, or they are containing errors that ultimately result in their retraction. So the emergence of AI in this crazy reading world may lead some artists to cheat even more. It's my main problem. So, like Elani and Rashid said, there's an opportunistic atmosphere for fraudulent research now. Because it's quite difficult to know if it's, a paper is written by AI or only corrected by AI. So there's one experiment. So researchers produced articles written by humans and others by AI. So the comments from faculty were that AI writing was easier to read than human-generated manuscripts, but the numbers of inaccuracies in AI-only group were high, up to 70% incorrect references, which is a lot. So these references would have misinformed readers, which is not acceptable, of course. So
another problem is in medical studies, because ChatGPT has successfully passed medical examinations. It can be a doctor, but can it create a medical report? That's another problem. So ChatGPT's ability to answer examination question does not inherently equate to genuine medical preparation and proficiency. Instead, using ChatGPT in these medical settings can undermine the healthcare system, since ChatGPT's overconfidence can result in misinformed individuals. That's the problem, overconfidence. I've got this picture that was made by AI, which is against AI. That's paradox, but is this mushroom edible? Yes, but you're right, it wasn't. It's a poisonous mushroom. That's the kind of problem we can see. So the use of AI in articles, it can be detected in various ways. Detection software is not very good, because if you have a sophisticated style, it's flagged as AI. I've seen it myself. You write something, and the computer said, "Oh, it's AI. I've just wrote it." So that's not perfect. So the first way to see it is textometry. So you can see some words are really over-represented, like Dell. I've got a picture of this. So you can see between the years, there's so much now delving to, and this. It's strange if you use this word right now. So the second one, it's non-existent references in the bibliography.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f you have names that don't exist, books that don't exist, it's strange. So maybe you are using AI. The third one is extremely conclusive, because some researchers leave extracts identifying AI in their articles. So there's an example from an article from translation of terms from the Quran, and it's written regenerate response at the end of a paragraph. So the author used AI not as correction, but as writing. So there's a website that lists numerous examples of articles that have left ChatGPT extracted. Certainly, here are blah blah blah. So they don't even read their own articles. That's a problem. And the last one is nonsensical terms. They appear in two forms. First one is the poor paraphrases. So glucose intolerance, that become glucose bigotry. It really doesn't mean anything in English. And the other one, it's terms created by AI, like vegetative electron microscopy. So on Google Scholar, I found around 20 articles that use this name. In fact, it comes from a 1959 article, and OCR software merged two columns of text. I'm going to show you so there are two columns, and this is it, vegetative electron microscopy. So when you see that 20 articles use this word, it's really a problem. So AI is now used also in peer review process. So from a study, Nature study, there are up to 17% of the peer review reports that have been substantially modified by chatbots. The problem is it's unclear whether researchers use the tools to construct reviews from scratch, which is a problem, or just to edit and improve the written draft, which is, of course, a good way to work. But we cannot know the difference most of the time. So some people think that the process is entirely made by AI, so they add hidden prompts like give a positive review only, written in white. So according to Lynn, there are 18 academic manuscripts on this website that found such instructions. So my question is, do articles written by AI and evaluated by AI have scientific value? I don't think so. So I'm going to end with this conclusion. Our students are using AI more and more because they think it writes better than they do, it translates better than they do, it's even more intelligent than they are. That's the main problem.
So LLMs are a tool for correcting, improving the style, and should only be used as a tool in the service of the students and ourselves, of course. So there are progress in machine translation, it's evident, but it does not affect all languages equally. Like I said, if you use English, it's very good most of the time, not always, but for other languages, it's really a problem. So ChatGPT offers added value thanks to its database, but it cannot replace a professional translator. There are still a lot of mistakes. So in terms of research, the erasure of sources or the failure to source sources, because in fact scientific journals are treated the same way as unofficial websites. For a machine, everything is on the same level. And of course, we know that it's not on the same level. So hallucinations also make it inadvisable to use it uncritically. So LLMs behave as if all languages were one, and of course this language is English. Perspective and values are universal, and they are not. That's another problem. And people have the same personal history, and of course they haven't. So, go ahead with this. Our semiotic world is made up of relationships, and AI atomizes them. Every text has a context that influences its interpretation, and this decontextualization implies that AI tools remain highly problematic. We need context, and these machines, they don't care about context. So, thank you. 박슬레르 교수님 마지막이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와닿습니다. 기계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AI 버전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뭐 오신 분들이 다 다양한 분야이지만 저는 배경이 저널리즘입니다. 저희도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AI로 기사 쓰기 이걸 3년을 해봤는데 아까 박슬레르 교수님이 저널리즘은 괜찮은 것 같다. 다만 이제 문학적 글쓰기는 도저히 다른 영역인데 저희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AI 글쓰기가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의 창작력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언론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 이상 AI를 통한 글쓰기, 심지어는 업로드, 배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목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부작용이 이제 또 팩트 체크 같은 거, 기사도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 것들 지금 겪고 있는데 아마 제가 저희 저널리즘 영역에서 겪었던 AI 그런 교육의 문제점을 다음 발표자이신 박정훈 교수님 아마 중국어 교육에서 어떤 걸 겪으셨는지 굉장히 많은 노하우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 저널리즘 영역에도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박정훈 교수님이 AI 기반 융합 인문학 교육 과정 그 운영 경험에 대해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박정훈 교수입니다. 방금 박슬레르 교수님께서 AI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글쓰기라든지 텍스트를 생성하는 영역에서는 저는 유효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까지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그다음에 큐레이션 관련 연구를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원천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있는 데이터를 표현하고 시각화해서 교육이라든지 연구 영역에서 가장 소통적이고 그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수용력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어떤 웹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글쓰기보다는 훨씬 더 테크니컬한 이런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AI가 발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인문학 전공자들이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AI가 갖는 부정적인 부분들, 인간의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인간의 감각성, 그다음에 방금 이렇게 백설일 교수님께서 얘기한 어떤 맥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퍼펙트하게 소화는 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의 표현력은 여전히
상당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제가 실 샘플링을 주로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문학의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거꾸로 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이런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AI가 나오기 전에 들였던 노력에 지금은 100분의 1 정도 노력을 들여서 모든 플랫폼과 웹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 정보나 인문학 데이터에 대한 표현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훨씬 더 다양하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진정한 인문학의 시대가 왔다. 왜냐하면 표현력을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학 텍스트라든지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서 그 상황을 AI를 통해서 현장을 재현해서 학생들한테 이해력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저희가 앞으로 많이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인간의 원초적 사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제 그 박태영 의장님의 기조 강연 중에서도 주니어들 뽑지 않고 시니어들만을 뽑을 경우에 10년 후에 시니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10년 된 시니어를 뽑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AI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그 능숙하게 활용한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리딩을 통해서 구축이 돼야 되는데 AI가 리딩의 기회를 뺏어가고 있는 이런 점들은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오셨는데 우리 김병준 교수님도 AI와 인문학의 연구의 효율성, 창의성을 제고하는 촉매가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중국 어문학 교육 현장을 실례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그 AI 역할 중에서 AI 데이터 처리와 분석,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온다면 이제 수단으로서 효율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목적으로서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나 창의적인 분석력은 어떨까? 제 경험은 생각보다 맥락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 이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해당 작품들을 두고 학생들한테 우리가 구운몽을 읽은 9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운몽을 해석해가는 그러면 문학 작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조주의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다양한 문학 이론의 관점에서 그 텍스트를 한번 분석을 해볼 경우에 생각보다 우리가 인간이 갖는 어떤 그 통찰력이나 리딩의 역량보다 약간 앞서 나가는 창의력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장 원천적인 사유 능력을 어떻게 개발을 시킬 것인가. 저희도 지금 이 난독의 시대에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텍스트 생성의 맥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아마 우리 사회가 그리고 인문학 전공자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입니다. 뭐냐면 지금 MZ 세대 그러니까 어떤 심층적 리딩이 없는 MZ 세대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적에 과연 우리가 말하는 고전적 인간적 인문학적 사유는 찾아볼 수 있을까에 대한 위기감들도 상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학과에 다양한 교과목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AI를 단순한 테크닉으로 볼 경우에 그 테크닉을 넘어갈 수 없다. 특히 이제 프롬프팅도 다양한 감수성, 즉 프롬프팅을 어떻게 감수성 있게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준수하에 따라서 많은 결과물이 다른 결과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뭐 단순한 플랫폼이나 코딩에서는 오류를 줄이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많은 부분 인문학 전공 대학에서 이제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자문을 의뢰받고 있는데 인문학 전공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교육과 연구에 어떻게 역동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개별적으로 그 툴들을 활용할 경우에 단편적인 질문 위에 어떤 방법이 없는데 그것들을 일관성을 가지고 볼륨감 있게 어떤 아웃풋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가. 그것들이 뭐 강의 노트라든지 그다음에 강의 자료의 어떤 그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자동화 영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한계가 이제 해체되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말하는 바이브 코딩이 시대가 오면서 진정으로 저희가 그동안의 기술적인 장벽들, 상상력의 빈곤 때문에 도달할 수 없었던 모든 콘텐츠와 앱들, 플랫폼들이 이제 도달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북경대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문학가들이 본인의 문학관을 그 당시의 사진 속에서 본인의 말투로 한번 재현을 하는 영상이라든지 이것들을 AI가 없으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영상이고 물론 엄청난 CG를 들여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가성비가 떨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사진이라든지 영상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어떤 그 문화적 아니면 인문학적 자원들을 다시 표현력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접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과 대중과의 소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플랫폼을 제작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플로우를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웹의 프롬프팅으로 특히 이제 슈퍼 프롬프팅으로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엄청나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결과물을 좀 고도화시키는 이런 방법들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앱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라든지 인터랙티브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막연한 텍스트 베이스에서 인문학을 교육하고 연구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시각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학과에서는 그 중국 어문학과 데이터를 결합해서 아예 저희는 이제 중국 관련 학과인데 차이나 데이터 전공을 제가 아예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적 효용성은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융합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인재가 지금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학생 개인한테 역량을 배양하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 또 뭐 다양한 뭐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정규 학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바이브 코딩 할 때 저는 이제 경고를 합니다. 같은 강물에 절대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즉 바이브 코딩의 함정에 매몰되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 웹앱을 개발했는데 이것들을 동일하게 복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뭔가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만들어지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롬프트 단계 프롬프트를 그대로 따라가더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하고 또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들인 비용이라든지 시간 대비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역사적 사건들을 재구성할 때 이렇게 가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는 감정적 시각화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 스토리보드를 재구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중심 인물과 주변부 인물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그 학습 웹앱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게 눌러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그 스태프분께서 웹앱 1이라고 되어 있죠, 우측. 예, 그거 한번 실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제가 취소하시면 네네, 거기에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이제 이것들 100% 제가 저기 바이브 코딩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저기 웹 앱을 한번 우측에 클릭을 해 주십시오. 타임라인 생성기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역사적 그러니까 연대기적 정보를 갖는 부분들, 특히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떤 그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은 거의 인문학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그 부분 중에서 이제 AI를 통해서 어떤 그 타임라인을 생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 거기에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는데 좀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샘플 하나만 한번 수정으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여기에 이미지, 우리가 교강사가 되겠죠. 이미지와 유튜브 영상을 추가를 해서 자동으로 타임라인을 만들어내고, 이 타임라인은 100개 정도까지 생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고, 그 모두를 뒀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좀 더 내려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기 그 HTML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이 타임라인이 만들어졌으면 파일 열기 한번 해주세요. HTML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서 실제 이제 연구나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저기 워드프레스에서 이런 타임라인 플러그인을 제가 이제 개발해서 쓴 적도 있는데 생각보다 접근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서 이런 툴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정한 어떤 그 어휘라든 이런 걸 입력하면 어휘 카드가 만들어지게 한다든지 언어 교육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중국어 텍스트를 입력하고 클릭을 하면 그 중국어와 그 다음에 한어병음과 한글 번역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TTS가 자동으로 붙어서 음성이 합성이 되고,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11뎁스라든지 이런 고급 음성 엔진을 갖다 붙여서 API로 연결을 했습니다. 내려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국어 어떤 그 퀴즈를 텍스트를 넣으면 그것들을 다양한 형식의 퀴즈를 만들어서 생성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언어 작업을 하는데 내가 목소리를 녹음을 하면 그것들을 텍스트로 전환하고 그걸 자동으로 자막을 만들어주고, 그 중국어라면 거기다 한어병음 자막, 한글 자막까지 자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3가지 자막을 섞는 멀티 자막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특히 이제 언어 교육하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다큐를 한 편 넣으면 자동으로 자막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밑으로요. 밑으로. 밑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우리가 막 쓰기 한자 쓰는 그 연습들 옛날에는 플래시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제 웹 브라우저 플래시를 지원을 안 하면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자를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고 AI가 이제 판단을 해줍니다. 네,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장문 특정한 한국어 문장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이도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을 해설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프렛과 유사한 기능을 내가 녹음을 하면 그 발음과 이것들을 자동으로 AI가 인지해서 그것들은 이제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 제시하는 이런 앱입니다. 네. 네. 동일한 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튜터라든지 이런 상황을 설계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나리오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밑으로요. 네, 밑으로 내려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장이라든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고 그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AI가 인식을 시켜줍니다. 네, 다음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통번역 같은 경우도 제가 한국어에서 중국어라든지 이런 다양한 외국어 도착어와 출발어와 도착어를 가지고 각각 문장 유형을 클릭해서 그것들을 이제 통번역 학습하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 그 학습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에서 자막이 지원되는 유튜브에 링크를 넣고 자막을 생성을 하면 밑으로 내려주십시오. 약 영어 한 편당 2시간에 걸쳐서 강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저기 산사나무 5에서 HTML 다운로드를 한번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제 생성을 안 했기 때문에 100%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막 1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로그인할 경우에 이제 동영상이 인베드로 살아나고 AI 분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구간 재생 한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연결이 이 버튼을 누를 경우에 그 영화의 구간만 딱 재생이 되고 TTS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마지막 끝까지 내려주시면 약 한 991개의 자막이 자동으로 분석되고 지금 이제 하단에는 아마 AI 분석이 안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한 편을 이렇게 강의 콘텐츠로 만드는데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저희가 막 자막을 수동으로 잘라서 만들었던 모든 작업들을 한 번 클릭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콘텐츠 질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교강사에 어떻게 보면 그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메인 프로젝트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웹앱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실제로 그 작업들이 효율적인 부분들을 저는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롬프팅 엔지니어로서 교수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즉 프롬프팅은 창의력이고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인문학적 베이스를 기르려면 리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와 완율 리드라고 하죠. 네가 읽은 게 바로 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읽기 위한 저희들의 아마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어떤 그 프롬프팅의 중요성들, 특히 이제 슈퍼 프롬프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도 슈퍼 프롬프팅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는 것을 프롬프팅과 결과물을 서로 매칭시켜가지고 유형화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온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수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충분한 인문학의 생태계를 한번 복원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아마 이 지금 발표하시는 자료를 저도 한 3년간 고생을 해봐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바이브 코딩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까 한 번 담근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 학과에서는 목표가 한 번 담근 강물에 또 발 담그고 또 발 담그는 똑같이 생성이 되는 영상을 목표로 이쪽은 아마 컨텐츠 교육 과정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영상 같은 교육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목표로 프롬프트를 합니다. 이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마 뭐 저희도 저희 과하고 이런 중어 의문 교육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서 아마 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프롬프트 쉐어링도 저희 학생들이 자기가 한 학기를 고생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는데 절대로 공개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교수님에게 제출하라고 해도 안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교육자로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공유가 되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고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시간을 칼같이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표인데 그 미국 텍사스 대학에서 오신 강석 교수님이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지금 AI에서 나온 결과들을 사회적 생산 과정에 AI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영어로 하시는 건가요? Good morning. I'm privileged to stand here as a presenter. My research program really revolves around AI because I started with internet and social media and mobile communication. All the connections actually merges into AI. So, and also practically and professionally, I've had that kind of experiences with other projects and collaborative project and also the interdisciplinary project. So they all come together. And I really agree with all the information you provided here today because there are a lot of commonalities which tell us it is human-centric but at the same time AI-guided. So which is like, why do we not completely get away with AI? Here, AI is with us and then how we can just use it from the micro level to meso level and then macro level, which means that we do that at a macro level with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in social production. So that's my focus here today, and mainly based on that umbrella term, social production and human-centric. So it's a really paradigmatic shift, I would say, because we are shifting from doing to thinking, which thinking also accompanies thinking and doing together. So with that paradigmatic shift, we are experiencing a huge turmoil and a whirlwind of our technology and also social life and in human interaction, human connection. So I would say it's a more likely collaboration rather than separation, collaborative work and co-work and co-creation. And that's exactly what social production here means. So the process of creating, organizing, distributing tangible goods and intangible services, knowledge, and cultural products by social members and communicative and the relation of the regions at the social level. So this societal level doesn't mean that we are completely excluding the micro level or personal communication connection. Actually, this starts with that. Then collaborative creation of cultural and knowledge and seeing how it works. That will be using AI. What it means that we are working on it. Not only the human-centric, under the human-centric, we go with AI-guided and not just fully AI-centered. So our human work actually that builds the foundation for all the work here in social production. So in this paper, I just approach it as more academically and kind of research-based, which means the evidence-based approach. STEM-based social production is quite prevalent in the computer science and in engineering and in chemistry and in science. They use those. In ou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 use those
as well. But let's say how we just merge into sort of a common theme that everyone can agree. Then her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from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can give us that emphasis on the role and how that is really can be developed further from the underdeveloped areas to more developed areas. So AI-driven social ecosystems, that's our goal, possible, really palpable goal. And a synthetic approach is a coexist to humans and AI, which is really language-based and also communication-based and interaction-based. All the presenters and professors you mentioned that data visualization and language translation and then communication-based intimacy, that also comes around with synthetic approach. It is very symbiotic. So social production of AI, it really aims, so in this study I just aimed at to more qualitatively synthesize how that their talks and voices and their views have been revolved around AI discussion in terms of social and personal connections. So I tried to do that like this, synthesize and qualitatively the role of AI in social production through thematizing as well. So then with that more theoretical aspect and then practical aspect can come here together, so I can just provide more productive suggestions which you can come up with more proactive and also a future looking, forward-looking agenda. So that's my goal here, and then I just end up having those some I think it's kind of nice summaries of the evidence-based themes. Forward-looking agendas in social production with the AI. So I'm sure you just have that you are in that in my context together aligned with individual connection and production, and finally through practical output through visualization, data storytelling, video storytelling, and so digital storytelling. That all comes with some educational effect, also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also the social implications. So AI guided messages are more authentic and helpful than other modalities, which means that still human-centered AI. So you are the center of humans, are center of this communicatio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e do not rely on AI just let it does everything and then we just get the result and we use it. That may cause some complications and some issues that can be really need to be resolved. So a couple of theories I just want to mention is the optimal matching theory, then how that AI communication, human communication, when they match, then it really brings the right optimal status, the optimal answer. That is called the optimal match theory. And human AI collaboration is really emphasized. As professors have mentioned that journalism, and simply is a good example of journalism, AI journalism. I mean, you just use some journalists use AI for their articles, but that doesn't mean that people rely on it. I mean, you use it, you filter it, you screen it, and finally come up with kind of better outcome. I would not say it's a worse outcome, it's a better outcome. So through that, we can draw insights and negotiation values and also refinements.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positive sides, good sides, and bad sides, and up and down. The upside and downsides. One downside is the constraint about ethics and deception. Typically, the deception which is represented with deepfake and other kind of fake information. That what could be some possible solutions. I'm not saying that it's really one stop solution is not possible, but we can just give some more suggestions so that can lead to a better kind of collective work for that purpose. So human-centric, I emphasize that AI is a reciprocal technology. It's not just one way, it's unilateral. It's a really vital. Then here, HS a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 see research evidence addressing AI's rol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now, we just see when we think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we can just have those disciplines like philosophy, history, language, communication, and political science, and
those areas, right? So I just had looked at some possible use of AI in those disciplines. So how they really maximize the benefit out of the AI use. Then you're in the case of the philosophy, and also came up with sort of themes possible. So epistemological knowledge, and how then human and AI connect and they communicate. And philosophy can answer. And very importantly, your ethics and trust. How that AI provides a trustworthy information. What's the ethical aspect of it? That's what philosophy discipline should pursue. In fairness and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privacy. All of these are on the side of the huge pillar of AI research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the philosophy role is this multidisciplinary. In AI governance, we also have that in our keynote speech in our sessions. They deal with AI governance, inequity, aesthetics, and political creation. So these are also kind of keywords that pop up in philosophy. In history, yes, the interpretation of historical figures and historical text and ethical aspect of historical research and whether is it accurate or not. AI-powered public history and interactive exhibits and cultural ability and images. So you can really regenerate like a resurrection of historic figures possible with AI. It can really help for educational purposes. At the same time, it can be some research research goals. So we can just meet those research goals. And museum studies is a huge area. So why not? It's really the social production is really positive and then really proactive. And human AI dynamics can be part of history. And linguistics, language processing and translation, voice recognition, AI morphology, and speech recognition and language tracking and topic modeling and textual analysis and speech-to-text conversation and learning. It's a huge area of linguistics to actually get into the world of AI. Now, political science is another huge area. I mean, that really leads to democracy possible, which is a good way or bad way. I mean, if it provides disinformation, how can democracy can be affected by that in an adverse way. So AI simulation for political landscapes, possible they just predict the election results, who knows, but they can be trustworthy or not. And disillusionment would be another issue that political politicians or debate videos can really make our fault for that. That's another dark side of AI for that. And then more synergistic than rather than zero sum, I would say. So political science is another important part of AI use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In art, it's another huge area. The creative art of the AI and the actor network, and who is the actor? Who is the actor in this network? Is that the AI is the actor or human is the actor? So I think our goal is that the human should be the actor with that supplemental goal, supplemental use with AI, then can have a better outcome. In co-creation that blends new media studies and ethics and aesthetics, AI artwork, community engagement is huge. I mean, the U.S. community engagement in Korean, I don't know how I can translate to more like we work together, we live together, right here for maybe more underrepresented population, other marginalized population. Then AI art can do that. AI art, like an AI generated robot, can be used for art education. That's an example. But still, this information comes in and deep coming in. Music, another one. The algorithm-based and recommendation systems. You know, there's Spotify, and we use that to Spotify. Then Netflix for any music song selection. Recommendation system is based on machine learning. The participatory in music production, for example, like in our local community, then we want to resurrect all the voices of our tribes, all the voices of our original residents, then how that can be regenerated through AI, which is called a soundscape. Then soundscape can be pursued and then created through AI music. AI music composition is another feature.
musicians' identity and cultural reshaping. So even they can reshape the culture, then AI is a part of it, but still, like, how could we say K-pop Demon Hunters is just totally made by AI? It's not possible. I mean, that's all human-based, our creativity-based, but AI help. And communication is another, actually this is my area. It's called mediated communication in the scene, differing perceptual action and responses. So public sphere and the communication field and forum generated and journalists using AI and control that algorithms improve or facilitating public perception and ethical concerns also. So more synthetically, then I use the means and social production of the AI based on all thes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disciplines. These are three synthetic loop-based themes. So human AI collaboration. We are here. We are collaborating. Please do not completely disagree. I mean, what I say exclude. So we cannot get away with AI collaboration. So we are using. I mean, every day, like 24/7, I just say use AI, right? Basically, even though we just criticize, but still we are using it. Anyway, we are relying on. And ethical and epistemological influence of AI. So ethics, it's really another good pillar that ethics should be always in this discussion. And transdisciplinary catalyst. Transdisciplinary is really another pillar. Transdisciplinary between humanities and communication history, and in medical humanities, museum studies in communication, or engineering and other types of science can really come into play for more collaboration. So these three themes actually came up through my analysis of qualitative synthesis. So these are here, based on the foundational look, AI's ethical foundation for social production. That social production will come together with human AI collaboration rather than separation. And the AI, the transdisciplinary, I do really encourage you trans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The AI enables us to do that. So, I mean, that was actually AI generated graphic, but of course with my input, my information. But what is called AI plus audience, I don't call it AI ideas. It's synthetic human AI collaborative social production model. This is a model can help us human AI collaboration framework that comes with the critical thinking and critical historical context, resilience, and empower the citizens. So this does not exclude other disciplines like engineering and business and science. They also come together with us for collaboration. So forward-looking human-centered AI, it should be based on that, build upon human-centered AI in interdisciplinary and ethical governance comes in. And AI divide is another point that I would really emphasize here, that between haves and have-nots, it can be between two countries or between two age groups and multiple groups, and AI devices should be open. And AI literacy, again, that is at multiple levels from elementary to grade to all the upper level with continuing education. Say AI literacy should be here in our fabric of life together for education. Humans say that AI collaboration is relatively human-centered and efforts to overcome device and program literacy that can really give us more opportunities than threats. So I'm really open and positive and really bright future of AI. So just wanted to mention that, and also with all of you that all the great information shared. So I'm with it. I'm on the same page. So it's really positive in the future. So I appreciate your attention. And any questions? Thank you.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도 발표를 정확하게 마쳐줬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지정된 순서에는 지금 뭐 토론을 하는 걸로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한 15분 정도 오버가 돼서 한 10분간 커피 브레이크 하시고 그런데 토론 듣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질문하고 그러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커피 한잔 하시고 다시 10분에 원래 15분 질문으로 돼 있었지만 10분 정도의
와서 다시 토론과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